절대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괴담 화편. 그렇게 의욕적으로 두 분에게 도움을 청한 건 처음이었다. 난 그 정도로 간절했다. 그동안은 괴롭힘 당할 때마다 죽고만 싶었는데 내가 죽은 후에도 괴로울 삶이던지 영혼도 없는 존재가 될 바에는 살아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다짐했었다. 그리고 선월이나 아줌마의 삶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처지였으니까 선월은 그런 날 보고 멋지게 웃어주었다. 아줌마나 나도 마찬가지로 기운을 차렸다. 난 그들로 인해 많이 변해가고 강해져가고 있었으니까. 그건 나뿐만 아니라 그 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줌마는 하루빨리 의식 준비를 하는 게 낫다며 선월에게 이것저것을 말해주었는데 한참을 듣던 선월이 자기는 나와 따로 할 일이 있으니 구파는 장군 할머니랑 같이 준비 좀 하라고 했다. 아줌마가 이유를 묻자 나와 같이 서울에 좀 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왕이면 연관인들을 만나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기. 아줌마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곳에 가면 뭔가 자세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데까지 해보자며 선월이 싱긋 웃었다. 나는 그 웃음에 안도가 됐다. 셋이라면 무엇도 겁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 제일 먼저 엄마의 지인을 만나러 갔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건 같이 일하던 아줌마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외근 따라다니고 해서 얼굴도 익숙하고 회사나 직함도 잘 알고 있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의 일과 내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엄마 일로 눈물바람이더니 후에 내 상황은 비웃었다. 그 아줌마도 교회 권사였기 때문이다. 물론 쉽게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선월에게도 어린 나를 꼬여내서 이상한 일 벌인다고 뭐라고 하며 정 힘들면 자기가 목사님께 알아보겠다는 둥 비아냥거리며 헛소리를 자꾸 해서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내 처한 상황 대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나한테 붙어있는 그것 분명히 아줌마 동생일 거라고. 꺼내줄 테니 얘기 좀 해볼라냐며. 당신 동생 이름 박순자. 아들 하나 남편 셋 식구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니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한참을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엄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나보고 정신병원에 가보는 게 낫겠다고 했다. 그리고 선월에게 이 책임 꼭 지게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는 아빠한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뭔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당황했다. 순간 뇌리를 스친 건 두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 아줌마 성씨랑 그것의 성씨랑 다른 게 아닌가.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당연히 장롱을 그 아줌마가 동생 거라 얘기해서 그런지 어이없게도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다. 내가 어버버거리며 어찌할지 모르니까 선월이 대신 입을 뗐다. 믿든 안 믿든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한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걸 막으려 노력하는 것뿐이니 도움이 될 게 아니면 그걸 막지만은 막아달라고 말을 했다. 아줌마는 그래도 요지부동으로 아버지를 찾았다. 말이 안 통하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냐며 난 어쩔 수 없이 아빠의 끔찍한 체벌 상식 밖의 행동과 자식은 짐 덩어리로 생각하는 부성의 재료의 모습을 비참하게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얘기를 들은 아줌마도 말이 없었고 선월은 숨소리조차 내질 않았다. 어차피 이제 나 혼자의 몸이고 이제 와서 부모를 원망할 마음도 없으니 나에게 벌어진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빠도 친가도 내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 오늘의 무례는 용서해달라 사과하고는 그 자리를 일어났다. 아줌마는 어디로 갈 거냐 묻길래 대구의 아줌마 댁으로 간다고 하고 선월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때로는 무관심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며 내가 아줌마를 원망할 일은 안 하시길 바란다고 꾸벅 인사하곤 나왔다. 그녀는 어린애가 너무 당돌해서인지 기도 안 찬다는 표정으로 내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우리들 그곳을 떠나 그전 내가 살던 반지하 방으로 갔다.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집 살림 하나 없이 이사 갔다는 얘기만 들어서 장롱의 행방은 영원히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돌아와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아줌마는 강경책으로 가자며 준비되는 대로 식을 하자고 했다. 어차피 내가 매개니 굿 장소는 상관없다 했다. 한 가닥 잡고 있던 실마리마저 없어져서 괜히 의욕이 떨어지고 침울했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 아닌가 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난 아무 도움이 못 됐기 때문에 뭘 돕고 할 처지가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곧 준비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시골에 계신 장군 할머니의 스케줄을 맞춰야 했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쁜 와중에도 나는 자주 헛소리를 하고 기절하고 몇 번씩이나 그 끔찍한 경험을 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올이 손님이 올 거라고 했다. 만났던 아줌마의 지인이라 했고 마침 이쪽으로 출장 올 일이 있어서 나와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다더라고. 아마도 그 장롱에 관한 일인 듯 했는데 그걸 미끼로 아빠가 올 가능성도 있었다. 선월은 현명했기 때문에 약속 장소를 연고 없는 곳으로 잡았으니 아줌마에게 해가 될 일은 없을 거라며 날 안심시켰다. 우리 아버지란 짝자는 분명히 나를 빌미로 아줌마나 선월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악랄한 인간이었으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그딴 일로 이제껏 입은 은혜 갚지는 못할 망정 피해는 주기 싫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만나러 선월과 나갔다. 약속한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에게 인사를 나눴는데 순간 입에서 헉소리가 났다. 분명 그날 꿈에 나왔던 박순자의 남편이었다. 꿈에서 본 것보다 많이 마르고 수염이 거칠어 그런지 더 늙어 보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남자를 보니 가슴 한편에서 요동치는 느낌 같은 게 들었는데 난 아무렇지 않은 듯 있었다. 우린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고 남자가 가까스로 입을 뗀 건 내 나이를 묻는 것이었는데 난 얼른 대답해 내곤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당신의 아내의 이름이 박순자고 다 큰 아들이 하나 있지 않냐라고 하니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렵게 입을 열어 맞는다고 대답하더니 나보고 무당이냐고 물었다. 난 아니라고 무속인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아무래도 그 사건에 필요한 일들이라 자꾸 행방을 찾고 있었던 거니 서로 도왔으면 좋겠다고 어른스럽게 얘기했다. 남자가 천천히 지난날 일들을 이야기했다. 본인과 박순자 그리고 다 큰 아들 하나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 젊어서 엄청 고생해서 어렵사리 집장만을 했고 그때 몸도 마음도 집안 살림도 모두 다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자며 너무 좋아하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때 산 장롱이 내가 아는 그 장롱이냐 묻자 남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장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일단 그 아줌마의 동생이 가져간 장롱은 남자의 소유였고 우리 집까지 치면 총 3번째라고 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장롱은 새 살림을 장만한 거면서 새로 산 거였고 얼마 안 돼 박순자가 죽으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젊은 아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며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새로 산 장롱을 버리자마자 옥신각신했는데 태우기에는 도심에서 그러기에 쉽지가 않았고 새 거인데 그냥 버리기도 좀 그래서 팔자고 결정이 났었는데 생활정보지에 내놔도 이상하게 물건 보러 와서는 새 거인데다 가격이 싼데도 사람들이 그냥 가서 이상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중 하나가 와이프가 지병으로 고생하는데 변변찮은 살림 하나 못해줬다며 푸념하자 좋은 일이라도 하자 싶어 그 장롱을 주겠다고 했다. 후배는 고맙다고 술값 계산하는 걸로 고마움을 표시했고 얼마 후 트럭을 가지고 와서 가져갔다고 한다. 연신 새 거고 너무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와이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남자는 장롱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할 정도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왠지 그래서 장례식도 안 가고 부조만 전달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고 그간 잊고 있었는데 장롱을 가져간 후배가 술 한잔하자고 하여 나간 자리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후배의 처형 즉 엄마의 지인인 그 아줌마가 내 얘기를 우스갯삼아 했는데 가족들과는 다르게 기독교를 믿지 않던 후배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한다. 내가 말한 가족 관계며 이름이 낯설지 않아서 생각하던 중 선배가 떠올랐다며 돌아가신 형수님 이름이 박순자 아니냐 하며 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한다. 그래도 남일이니 크게 신경 안 쓰고 싶었지만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정말 아내의 영가가 이꾸준 아이의 장래까지 망친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간 찝찝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나도 나지만 아내가 편하게 저승으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원한으로 구천을 떠도는지 그게 사실인 건지도 왜인지도 알고 싶고 해서 이렇게 연락했다며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돕겠다고 했다. 대신 아내를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나는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이며 그것과의 첫 만남. 그리고 며칠 전의 일까지 한참을 설명하자 남자는 어쩔 줄 몰랐다. 아내를 잃고 초라해진 중년 아저씨의 모습은 왠지 작아 보였는데 내 얘기를 듣곤 더욱 그 어깨가 움츠러든 것 같았다. 열쇠고리 얘기가 나온 순간 남자는 깜짝 놀랐다. 유골함에 넣으려고 그렇게 찾아도 없던 게 내 손에 있었다는 게 신기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했을 거라는 추정에 또 한 번 놀랐다. 가구가 들여지고 그날 파티를 할 때 아들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준 선물이라 애지중지 달랜다고 잘 모셔뒀다고 했는데 며칠 안 돼 그렇게 가버렸다며 끝내 참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와 선월은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듯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길래 이렇게 된 이상 구파는 그쪽 집에서 하는 게 맞다고 선월이 말했고 남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일정이 잡히면 연락 달라고 하고 악수를 청했다. 아저씨의 푸근한 얼굴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사과를 받는 것도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라 그냥 인사만 꾸벅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니 아줌마가 활짝 웃으며 잘 되었다고 말했다. 사람의 인연과 과거의 업은 어떻게든 얽혀 있어서 필연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지도 않은 유해의 수학의 선월에게 엄청 칭찬을 했다. 기쁜 마음으로 장군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씀드린 아줌마는 한참을 내내거리더니 수일 내로 올라오시라는 말을 하곤 끊었다. 아주머니 첫 곳이니 신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계속 시간이 맞길 기다렸는데 날짜가 정해졌다고 오시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놓자고 했다. 가닥이 잡히니 일은 일사천리로 쉬웠다. 급한 날이 정해지고 선호는 그 아저씨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채비를 하라고 했다. 일주일 후 선월과 나는 전날 미리 그곳에서 하루 묵기로 하고 그 집으로 갔다. 연신내역에 내려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동네였는데 이상하게도 늘 가던 길인 양 자연스럽게 그 집까지 헤매지도 않고 갈 수 있었다. 도착하니 집엔 아들이 있었는데 대학생쯤 돼 보였다. 꿈에서는 이목구비가 약간 흐리게 나오긴 했지만 그 집 아버지처럼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다. 보자마자 맘이 뭉클해졌다. 그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닌 듯했다. 뭐랄까 얼굴을 빤히 보는 순간 애잔함과 가엾은 그런 감정들이 뒤죽박죽되면서 뭐지? 하는 순간 울어버렸달까? 나도 그 오빠도 많이 당황했다. 그렇게 말없이 서 있었는데 선월은 그런 우릴 안중에도 없이 이방 저방을 다니면서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다. 새집 장만을 했다 들었던 것처럼 집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빌라라서 깨끗하니 좋았는데 확실히 남자들만 살아서 그런지 공기가 매캐했다. 근데 그 매캐함은 단순히 호러비 냄새로다가 아니었나 보더라. 선호 특유의 매서운 눈초리로 이곳저곳을 응시했는데 그때마다 어깨와 목이 들썩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런 모습이 기분 나빴는지 그 집 아들이 내 어깨를 툭 치며 선월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무속인이라고 했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그럼 저 행동은 무엇냐고 또 물었다.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어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콧방귀를 뀌며 나지막이 비웃었다. 그런 상황이 불쾌할 거란 거의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인데 하고 울컥했다. 물론 그 오빠의 잘못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너희 엄마 때문인데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다. 잠시 후 선월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왔다. 내가 왜 그러냐 묻자 대답 않고 서 있더니 아저씨가 오면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다고 했다. 난 뭔가 불쾌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방에 짐을 놓으려 들어가자마자 등골이 선을 한 걸 느꼈다. 말이 안방이지. 작은 TV 하나, 어수선한 패턴의 싱글 침대 하나가 다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삭막하고 기분이 좀 그랬다. 방을 둘러보고 나가려는데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겁에 질렸는데
머릿속에선 계속 도망가야 된다는 단어 같은 게 머리를 휘젓는 것 같았는데 너무 혼란스러웠다.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꼿꼿해지더니 누가 내 머리를 세게 치는 듯한 느낌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었다. 이번에는 내 의식조차도 없었는데 깨어나 보니 선월이 내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그 아저씨도 와 있었다. 아저씨의 아들인 그 오빠는 내가 눈을 마주치자마자 내 눈을 피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저씨도 선월도 썩 좋은 얼굴은 아니었다. 난 직감적으로 그것이 또 나와서 난리를 쳤겠구나 했는데 한 가지 의아한 건 그것은 자기네 집인데도 해괴한 짓을 하나 싶어 이해가 안 갔다. 선월에게 무슨 일이냐 묻자 아저씨가 대신 입을 열었는데 선월은 됐다며 아저씨 말을 가로막았고 나에게 그저 쉬라고 하고선 두 분이서 할 얘기가 있는지 같이 밖으로 나갔다. 기분이 더러운 건 난데 그 기분 나쁜 눈초리를 보이던 그 오빠가 굉장히 불쾌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 방에서 나갔다. 내가 화장실 문을 열 때쯤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 방의 문이 열렸고 눈이 맞추셨다. 굉장히 경계하는 기분 나쁜 눈초리에 심기가 불편해졌지만 괜한 분란 일으키기 싫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 볼일 보고 나오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지 나를 불러 세웠다. 왜 그러냐고 묻자 다짜고짜 정체가 뭐냐고 물었다. 정체가 뭐겠냐고 사람이지 하며 피식 웃고 지나치려는데 내 뒤통수에 대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 엄마 팔아서 등을 처먹는다나 뭐라나. 그거 말고도 뭔가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사기꾼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며 화를 냈다. 내가 1분이라도 내 몸에 들어와 있어 봤으면 그딴 말 못할 거라고. 나도 같이 쏘아붙이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어차피 내 어미도 곧 있으면 이승에서 못 볼 텐데. 지금 실컷 봐두라며 악다구니를 쓰니까 뺨이 철썩하더니 불이 붙었다. 난 오빠를 노려봤고 그 오빠도 날 노려본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소란의 아저씨와 선월이 밖에서 이야기 나누다 돌아왔고 우리 둘의 상황을 보더니 선월이 한숨을 내쉬었다. 말리는 아저씨를 밀어붙이며 오빠가 말했다. 저 사기꾼들이 우리 처지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낼 심산일 거라고.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냐고 막말을 하니까 아저씨가 오빠의 뺨을 후려쳤다. 버릇없이 구는 것도 정도껏 하라며 선월과 나에게 사과하라고 하니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 나와 선월은 뻘쭘하게 서 있었고 아저씨가 대신 굽신굽신 사과하고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고성이 오가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얼핏 들은 내용으로는 내가 아까 기억을 잃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엄마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선월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선월이 피곤할 테니 방으로 들어가자 하길래 나는 선월의 팔을 밀쳐내고 계속 아내 이야기를 엿들었다.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내 몸에 들어와 있던 게 박순자가 아니라는 내용.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나는 선월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선월은 난감하다는 듯이 머리를 쓸어 올렸는데 내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내일 아줌마 일행 오면 이야기하자며 얘기가 길다고 했다.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고 화를 내니까 내일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하루만 참아보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월이 내 이부자리와 자기 이부자리를 펴더니 먼저 누워서 자버렸다. 얘기 안 해주려고 수쓰는 것 같아 이를 박박 갈고 내일 일어나서 보자 하고 나도 잠에 들었다. 다음날 오전 일찍 우리는 아줌마 일행을 마중 나갔다. 장군 할머니와 벙어리 중년 여자 아줌마 셋이 차에서 내렸다. 구슬한다면서 왜 셋만 오는지 이상했다. 분명 그 전에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북 쳐주고 꽹과리 쳐주는 아저씨들이랑 상차림 도우는 분들이랑 인원이 엄청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온 건 세 분이다니 궁금했다. 장군 할머니는 여전히 딱딱한 얼굴이었고 인사만 겨우 받아줄 뿐이었다. 아줌마가 어서 들어가자며 집으로 들어갔고 마지못해 인사하는 오빠와 간단한 닭발을 준비하던 아저씨가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었다. 나는 앉자마자 아줌마와 선월에게 빨리 숨기는 걸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줌마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선월은 헛기침만 해댔다. 어제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장군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해줘라 얼마 안 남았으니 됐다. 이렇게 말했다.
선월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플러그가 나간 듯 했다. 그 이야긴즉슨 내 몸에는 박순자와 이름 모를 남자 영가 둘이 있는데 나만 빼고 모두 알고 있었단다. 아줌마라 선월 모두 처음부터 두 존재를 느꼈는데 보통 한 몸에 두 영가가 들어가면 세력 다툼으로 사이가 아주 안 좋은데 나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도 박순자가 돌아다니면 그 놈이 아주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기운이 느껴지기에는 표면상 박순자가 세 보여도 알짜배기로 힘을 축적하고 있던 건 그놈이라고 했다. 마치 박순자를 조정하면서 나쁜 건 박순자한테 다 시키고 자기 혼자 실속은 다 차리는 듯한 마치 자기는 눈에 띄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아줌마와 선월이 오면 멀리 피해 있다가 뭔가 불리해질라 치면 박순자를 방패 삼아 나오고 그랬다며 아마도 내가 제일 처음 조언한 게 그놈이고 계속 그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 이 집에 와서 눈에 띄게 박순자가 돌아다닌 거라고 얘기했다. 뒤죽박죽이라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결론은 내 몸속에는 박순자 혼자가 아니라 그놈이랑 두 마리가 같이 있다는 거잖냐고 하니 맞는다고 했다. 이제껏 이야기를 안 한 것. 그놈이 설치고 다닐 만큼이 되어야 떼어내기도 쉽다고. 일부러 서울까지 와서 그놈을 끄집어낸 거라고. 내가 이 집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그놈이 이곳에서 완전히 정체를 드러낸 데에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다. 우리에겐 박순자에 대한 실마리 뿐이었고 그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순자는 날 괴롭히는 횟수에 비해 힘이 너무 없고 그놈은 갈수록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마도 박순자는 그것에게 뭔가 매어있는 게 있다고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야기가 대충 끝나고 아저씨와 오빠가 들어왔다. 오빠는 뻘쭘한 표정으로 어제 일에 대해 사과했고 나는 못 들은 척 그냥 넘겨버렸다. 둘이서 무슨 말이 있었는진 몰라도 그 오빠는 나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불현듯 아줌마가 그 오빠 손을 붙잡고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너도 편하진 않았겠구나 하면서 어깨를 툭툭 두 번 털어주는데 내 눈에 뭔가 희미한 연기 같은 게 보였다. 굿은 이 집에서 안 거라고 얘기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어차피 이 집에서 굿할 필요는 전혀 없었고 그저 와본 것 뿐이라고 했다. 박순자와 그놈 모두가 이곳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와야 했던 것 뿐이고 생각 외로 이곳에서 뜻밖의 단서가 있다고 했다. 장군 할머니가 오빠를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오빠가 그 기세에 눌렸는지 주눅이 든 것 같았다. 장군 할머니가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말했다. 그 오빠는 영문도 모르고 혼이 나니 얼이 빠졌는데 장군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혀를 찢찢 찼다. 아저씨가 장군 할머니에게 무슨 뜻이냐고 거듭 묻고 또 묻자 한참 만에 할머니가 대답을 했다. 내 놈이 다 달고 와서 예미도 죽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구먼. 한 놈도 아니고 두 놈 세 놈을 집구석이 사람의 집인지 귀신의 집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호통쳤다. 나와 아저씨 그 오빠 셋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그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아줌마와 선월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뭔 말인지 물으려고 하니 시간 없으니 빨리 일어나자라고 하고 휑하니 나가버렸다. 일행들이 다 나가고 나와 오빠 아저씨 3명만 반쯤 넋이 나가서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 벙어리 아줌마가 회색 봉고차를 끌고 집 앞에다 댔고 우리는 다 그 차에 타서 이동했다. 한 30분쯤 달린 것 같았는데 서울 근교에 이런 시골 같은 곳이 있었나 싶은 게 꾸불꾸불한 도로를 계속 가더니 커다란 간판으로 굿땅이라고 쓰여있는 곳에 도착해서 내렸다. 벙어리 아줌마는 능숙하게 차를 주차하곤 우리를 따라왔는데 굿땅이라고 해서 난 엄청 살벌한 곳일 줄 알았는데 그냥 시골집같이 생겼다. 그 집 마당에는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을씨년스러운 게 아마 계절 탓도 있겠지만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회색빛 나무가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었다. 한참 그 나무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장군 할머니가 뭘 넋놓고 있냐며 호통을 쳐서 죄송하다 하고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줌마와 할머니, 선월은 다른 방으로 가서는 한참 후에 선월만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오빠 보고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오빠는 쥐뼛쥐뼛하더니 아저씨가 고갯짓을 하자 그제야 들어갔다. 방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리더니 우당탕탕 소란이 났다. 아저씨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하니까 방문이 잠겨서는 열리지 않았고 계속 그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냐고만 소리쳤다. 아저씨가 문을 부술듯이 치자 가만히 앉아있던 벙어리 아줌마가 아저씨 등을 툭 치며 시끄러우니 잠자코 있으라고 했다. 순간 난 그쪽으로 쳐다보며 아줌마 벙어리 아니네요. 라고 말해버렸다. 그 아줌마는 씩 웃으며 쓸데없는 말 하려고 달린 입이 아니니까라고 짤막하게 얘기하고는 다시 앉아 있었다. 아저씨는 계속 얼굴이 하얘져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방문이 빼곡 열리더니 얼굴에 온통 땀범벅을 한 오빠가 나왔다. 쓰러지듯이 자리에 앉아서는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호들갑을 떨며 괜찮냐 무슨 일이냐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선월이 뒤늦게 나오자 아저씨는 또 선월에게 매달려서 무슨 일이냐 하니 세 분이 쪼륵 나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 집에는 귀신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빠의 어깨 위에 늘 붙어 다니고 하나는 안방에서 아주 눌러 있는데 아직까지 큰 해는 안 끼치고 살았나 보다고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에서 튀어나와서 소란을 피우고 도망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세 분이 쿵 누르고 있어서 도망도 못 가고 쭉 이야기를 했단다. 자기네들은 친구라고 원래는 셋이었는데 한 놈이 나가버려서 그동안 쭉 둘이었다고 했다. 따로 해끼치지도 않았고 있는 듯 없는 듯 잘 있었는데 왜 자기들을 애찢으려고 하냐고 사정하더란다. 그래서 아줌마가 너희들 셋이 박순자 죽이지 않았냐라고 하니 펄쩍 뛰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자기들은 그저 이곳에서 머물고 싶었을 뿐인데 셋 중 하나 나가버린 놈이 원래 죽기 전부터도 성질이 고약하고 못됐었다고. 그 놈이 쑤쓴 거라며 핑계를 대더란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받쳐서 셌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다.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흉가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맛있는 냄새가 나서 간 곳에 이 집 오빠가 있었다고 했다. 친구들이랑 담력 시험한다며 귀신을 부를 거라고 쇼를 했는데 나름 상차림도 하고 아주 몸에 씌어주길 바라는 듯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했다. 셋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고 술에 취해 해롱거리는 오빠 몸에 셋이 꾸물꾸물 들어가서 왔다고. 그 말을 하던 중 오빠가 멈칫하더니 그맘때 일정이 더 남았었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아파서 자기 혼자 먼저 집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아저씨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지 깜짝 놀란 눈치였고 오빠는 많이 놀랐는지 몸을 가끔 떨 뿐이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장군 할머니가 내일 밤에 시작해야겠다 한마디 하시니 모두가 끄덕였다. 내가 굿이요. 하니 선업이 고개를 까딱했다. 아저씨 내에 붙어있는 귀신들은 새가 약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떨어져 나갈 거라며 천도굿으로 원한 없이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세상 구경 다 했으니 크게 미련 갖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며 오빠를 보고 씩 웃으니 오빠는 왠지 고개를 푹 내렸다. 아마도 오빠에게 붙어있는 몸 중 하나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할 일이 많았는지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나나 아저씨 가족은 별 도움이 안 돼서 각자 방에 들어가 쉬기로 했다. 내일 있을 의식 때문에 체력도 비축해둘 겸이니 미안해하지 말고 쉬라길래 들어오긴 했지만 영 신경 쓰이고 잠이 쉬들지 않았다. 밖은 뭔가를 옮기는 소리, 뚝딱거리는 소리,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 등 부산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더니 잠이 스르갔다. 가수면 상태라고 하나 잠은 자고 있는데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불쾌한 느낌은 아닌 거 보니 가위는 아닌 것 같은데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도 눈과 귀가 열려있는 상태였다. 보통 그런 경우엔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희한하게도 손과 발이 꿈틀댈 수가 있었다. 그게 뭐라고 신기했던지 난 손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손가락을 한 개 움직이고 두 번째를 움직이고 해서 한 손을 젬젬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창문에서 서늘한 바람이 휙 들어오더니 얇은 면 커튼이 펄럭거렸다. 자연히 그쪽으로 시선이 따라가게 됐는데 면 커튼 사이로 희미한 형상이 보였다. 순간 느낌이 좋지 않아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손만 겨우 움직인 터라 몸은 못에 박힌 양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입에서 으하는 신음이 흘러나왔는데 다시 시선을 돌리니 커튼 쪽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마저 이 가수면 상태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후 반대편 손을 움직이려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긴 치맛단이 손끝에서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자리 그대로 치맛단이 있었다. 치맛단은 공중에서 약 10cm 정도 떠 있었는데 그 정도 틈이면 발이 보여야 하는데 없었다. 사람 심리가 참으로 고약한 게 무서움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 상황을 피하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안 봐도 되는 걸 보려고 하더라. 공포 영화에서도 꼭 안 봤으면 될걸. 꼭 궁금해서 봤다가 명을 단축시키는 걸 보면서 멍청하다고 했는데 나도 역시 그 바보 중 하나였다. 치맛단을 따라 시선이 쭉 올라갔는데 날 내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외상으로 더럽혀진 얼굴은 아니라 비교적 깨끗하게 볼만했다. 늘 내 앞에 나타나던 존재는 심연의 구덩이 같은 뻥 뚫린 두 눈, 너덜거리는 살점, 지독한 냄새를 동반하거나 내 귀를 빨고 형체가 잡힌 모습이었어도 늘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번엔 뭔가 다른 듯 했다. 이곳에 있는 지방령인가 생각한 순간 그것이 곧 부서질 것 같은 입을 떼어 얘기했다. 하지마. 다 죽을 거야 하지마. 다짜고짜 뭘 하지 말란 거야 생각하는데 얼굴이 많이 낯이 익는 거였다. 목소리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았는데 순간 그게 박순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쉬고 입술에 감각을 모아 앉아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마치 재활이라도 하는 듯 힘들었지만 말이다. 박순자가 맞냐고 물으니 그것은 날 내려다 본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묻고 싶은 게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았는데 박순자가 다시 얘기했다. 멈춰. 도망가. 나오면 다 죽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날 가리키고 방문이 스르륵 열렸는데 오빠 아저씨가 묵는 방 쪽으로 손가락이 향했다. 순간 굉장히 슬픈 얼굴로 변했는데 내가 다시 물었다. 나와 오빠가 다친다는 거냐 묻자. 짧게 죽어라고 얘기했다. 어째서 우리가 죽냐고 하니. 그놈을 건드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만 하고는 미끄러지듯 방문 앞에 섰다. 마치 뭔가에 갇힌 것처럼 더 나아가질 못했는데 굉장히 슬픈 뒷모습이었다. 날 괴롭혔던 그 미움은 어디로 가고 내가 그리워했던 엄마의 모습이 우버렛되면서 동정심이 샘솟았는데 순간 몸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온몸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몸을 일으켰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라 날아갈 것만 같았는데 그녀 뒤로 선 내 발끝이 사뿐해서 신기해 이리저리 몸을 돌려본 순간 난 충격을 먹었다. 내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까. 당황한 나는 그게 유체이탈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시 들어갈 방법을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순간 내 몸으로 박순자가 빨려 들어갔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으로 당했다. 하고 느끼는 순간 누워있던 내 눈이 번쩍 떠지더니 일어나는 게 아닌가. 내 몸을 돌려달라 소리쳤지만 전혀 개의치 않은 듯 무표정으로 일어나 자연스레 방문을 나갔다. 난 쫓아가고 싶었지만 뭔가가 막고 있는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내 몸을 뺏겼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내 영혼이 이 방에 갇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미칠 것 같았다. 머릿속엔 난 이제 어찌 되는 건가 서너른 날 알아보겠지. 유령인 날 알아보겠지 하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아저씨네 방문이 삐걱 열렸다. 이상하게도 마당 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불빛이 있을 텐데도 매우 컴컴했고 어스름한 달빛만 들어올 뿐이었다. 심지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부산한 소리는커녕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까. 방에 들어간 내 몸 그러니까 박순자는 한참을 누워있는 오빠와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내리더니 오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게 보였다. 한참을 어루만지고 훌쩍훌쩍 우는 것 같더니 아저씨 쪽으로 가서 손을 부여잡는 것 같았다. 이윽고 고개를 떨구더니 펑펑 우는 게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우는데 두 사람이 깨지 않는 것도 이상하긴 했지만 순간 내 몸을 뺏긴 걸 잊을 정도였다. 그런 오열은 내 평생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았다. 보고 있는 나까지 자연스레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슬픔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의 이부자리를 매만져주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고맙다는 듯 눈인사를 하고는 내 몸에서 빠져나왔고 나는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났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꿈인지 현재인지 분간이 안 가서 박차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깥은 아까처럼 부산함 자체였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꿈이었구나 하고 있는데 입에서 짠맛이 났다. 거울을 보니 눈과 입이 엄청 흉하게 퉁퉁 부어 있었는데 진짜 내 몸으로 박순자가 울었던 건가 싶었다. 그게 진짜였다면 꿈이 아니었다면 난 진짜 그렇게 몸을 뺏길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다. 난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붉은 빛의 가로등과 마당으로 연결된 백열등 여러 개가 날랫줄에 걸쳐져 나처럼 환했다. 그에 대조되는 듯 나무로 무성한 굿당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더 으스스했던 것 같다. 마당에 있던 흰 고목 앞에 큰 쌍이 하나 놓여 있었고 바깥에 딸린 구식 부엌에서는 상차림 준비가 한창이었다. 왠지 아줌마와 선월은 보이지 않고 장군 할머니 일행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 깜짝 놀란 채 뒤를 돌아보았더니 선월이었다. 선월은 작은 눈을 더 가늘게 뜨며 웃더니 안 자고 왜 나왔냐고 물었다. 난 아까 전에 겪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고 선월은 왠지 놀라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담담히 듣기만 했다. 내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나누듯이 그랬구나 알겠다 하고는 별일 없을 테니 이만 들어가 자거라 했다. 선월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했지만 그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냥 그런 거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게 선월은 나에게 그저 큰 믿음 그 자체였나 보다. 왠지 아까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다. 흔들어 깨운 느낌이 나서 눈을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다. 밥 먹으라는 소리와 함께 선월과 거실로 나가자 벌써 모두가 일어나서 식사 준비였다. 다들 자리에 앉자마자 부산이 밥을 먹었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와 오빠는 일행 외에 의식을 돕는 여럿이 더 자리에 함께했고 그 중에 북을 치는 새치 가득한 나이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는 내가 나오자 애구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하며 혀를 쯧쯧 쳤다. 장군 할머니는 눈을 흘기며 입방정 떤다는 표정으로 쏘아봤고 아저씨는 겸연쩍어 하며 마저 숟가락질을 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간단한 닭과가 나오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가을이니 해가 금방 떨어진다며 해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하니 준비는 다 됐고 1시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나를 쳐다보는 아줌마의 눈빛이 잠시 일렁이는 것 같더니 식이 시작되면 많이 힘들 거라며 시키는 대로만 집중 잘하면 큰일은 없을 거니 안심하라고 했다. 안도하라는 말이었겠지만 난 무척 긴장했고 벙어리인 줄 알았던 제자 아줌마에게 이끌려 방에 들어갔다. 입으라 하길래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장례식 때 엄마 몰래 남은 소복 주워 입었다가 혼난 기억이 나서 피식 웃었더니 제자 아줌마가 웃는 거 보니 이제 제법 강심장이 든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난 아줌마도 말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하신다며 말대꾸를 했다. 아줌마는 피식 웃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고 옷매무새를 잡아주면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행여 내 몸에서 벗어나게 되거든. 멀리 떨어지지 말고 손이라도 붙잡고 있으라고 했다. 당황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서 영영 못 돌아올지 모를 거라면서 말이다. 아마도 어제 겪었던 유체 이탈을 얘기하는 것만 같아 마른 침이 삼켜졌다. 뭔가를 더 얘기하려다 됐다며 그냥 휙 나가버리는 아줌마가 좀 찝찝했지만 바쁘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늙은 고목에 TV에서나 보던 선앙당처럼 오색기가 매달려 있었고 각종 무구와 돼지머리를 비롯한 음식이 가득한 큰 상에 붕이며 꽹과리 등 악기를 들고 큰 멍석에 하나둘씩 앉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장통처럼 정신이 한 개도 없었는데 집에서 화려하게 치장을 한 아줌마가 나왔다. 가뜩이나 매섭게 생긴 눈초리가 진한 화장을 해서 그런지 더 날카롭게 생겼고 이상한 꽁 깃털을 굽은 모자에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몇 겹씩 입은 것 같았다. 아줌마의 얼굴도 그다지 평화로워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더니 장군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다. 선월과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런 아줌마를 넋을 잃고 봤는데
그런 우리를 봤는지 아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너른 마당으로 나섰다. 잠시 후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지 서있던 아저씨와 오빠를 힐끗 쳐다보더니 오빠를 불러 세웠다. 예상보단 담담하게 그곳으로 불려나간 오빠는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참고 있는 듯했다. 오빠는 죄인같이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아저씨는 불안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줌마의 헛기침인지 기합인지 모를 소리에 식이 시작된 듯했다. 뭐라 알쏭한 주문처럼 한참 뭔가 말을 하는데 대충 듣기로는 아줌마 몸에 있는 주상님을 불러내는 듯했다. 한 손에는 무구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같은 걸 쥐고 있었는데 그걸 높이 쳐들자 북치는 소리가 둥둥둥 울렸다. 북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갑자기 급사에 죽었다던 그 두 남자를 부르는 듯했다. 아줌마가 불러낸 두 남자 중 한 남자가 몸에 들린 듯했다. 그는 연신 아파 이랬는데 아프다고 할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다. 너는 누구냐 하니 이름 석자를 이야기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했다. 자기는 머리가 깨져서 바로 죽었는데 본드를 불고 술을 먹고 달리다가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혀 죽었다고 했다. 선월이 물었다. 어찌하여 구천을 떠도는 것이냐. 본디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하니 처음에 붙어온 오빠한테서 장난 좀 치고 가려 했는데 젊은 몸 안에 있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놀러앉기로 했단다. 학교도 가고 살아생전 좋아하던 술도 먹고 너무 재밌었다고. 이젠 가도 좋다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아줌마 몸에서 나갔는지 부르르 떠는 사이 북소리가 몇 번인가 둥둥거렸고 이내 하나가 더 들어온 듯했다. 그 남자는 첫 번째 남자와 달리 불만이 많았다.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계속 질러댔는데 목이 아프다고 했다. 맨 뒤에 타 있어서 멀리 날아가서 죽으며 목이 부러졌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아줌마 목이 덜렁덜렁 거리는 듯 덜컥거렸는데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소름이 다 끼쳤다. 불만 많던 그 남자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왜 가야 하냐며 안 가겠다고 버티니 선월이 너희 때문에 박순자도 죽고 가정이 파탄났는데 부천을 떠돌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이냐며 호통을 치니 나는 아니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자기는 박순자 죽음에 관여가 없다고 하더니 이름 석자를 무서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되뇌었다. 그 이름이 나머지 하나의 이름이냐 물으니 갑자기 딱 멈추고 자지러지게 웃었다. 웃는 소리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림이 커서 내 속이 너무 메스꺼웠다. 오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덜덜 떨고 있는 것이 보였고 아저씨는 눈을 질끈 감고 앉아 있었다. 선월은 웃는 소리에 개의치 않고 계속 큰 소리로 질문을 했다. 그놈이 박순자를 죽인 것이냐 하니 그 남자는 나는 몰라 하며 이죽거렸고 이내 몸에서 튕겨져 나간 듯했다. 아줌마가 돌아왔는지 헛기침을 2번 하고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때부터 그 두 남자를 위한 의식이 시작됐다. 아줌마는 빠른 말로 한 남자식 이름을 부르며 갑자기 오빠의 어깨를 버드나무로 내리쳤는데 오빠가 휘청거리는 게 보였다. 그리고 또 한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버드나무로 오빠의 남은 한쪽 어깨를 차냈더니 오빠가 휙 쓰러졌다. 아저씨는 어깨를 부축해 자리에 뉘었고 아줌마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주문 같은 말을 계속 읊조리며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었다. 아저씨도 같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를 했고 그렇게 그 두 남자는 간 듯했다. 2시간 가까이 그런 행위를 해서 그런지 아줌마는 무척 지쳐 보였다. 그런데도 물 한 모금 들이키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았다. 귀신이긴 해도 절먹엑사를 당하고 부천을 떠도는 게 안쓰러워서였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끝이 나는지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도 뭔가 의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는지 아줌마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몸과 팔을 흔들어댔다. 북과 끈거리 소리가 점점 커지고 굉음을 내는 순간 아줌마의 입에서 박순자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가슴이 쿵쾅거렸는데 뭔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에 앞으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일어나질 못하겠는데 선월이 다가와서 날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다. 앞이 흐릿하고 뿌옇게 보여서 비틀거리며 어찌어찌 일어섰는데 불오름 같은 노파의 음성이 아줌마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박순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치자 내 몸이 갑자기 꼿꼿이 섰다. 난 몸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막대기처럼 뻣뻣이 서 있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 몸을 내려다봤는데 내가 발끝으로 서 있는 게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난 발레도 하지 않았는데 발끝에 체중을 실어서 설 수 있다는 게 가당치도 않으니 내 입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그것은 내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중년 여자의 울음소리, 박순자의 울음소리였다. 그 당시 내 몸은 나와 박순자를 둘 다 담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동시에 박순자라고 하는 게 맞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은 박순자이고 나는 내 의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 느낌은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글로 푸는 건 이런 설명이 고작이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인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엉엉 울고 있었다. 아니 박순자가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박순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다. 어쩌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순자가 꺼이꺼이 울자 노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줌마의 조상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쿡쿡 찔릴 정도로 기가 세다고 해야 하나. 말에도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다. 너는 어찌 이 아이의 몸 안에서 해괴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묻자. 박순자는 울음을 멈추고 꺽꺽대는 메이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이야기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줌마는 더 큰 목소리로 호되게 호통을 쳤다. 무슨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냐. 아무렴 어떤 이유로든 내가 이 아이의 몸속에서 무슨 원한으로 이러는 거냐. 라고 묻자 박순자는 말을 머뭇거렸다. 아줌마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몰아세웠고 박순자는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나동그러졌다. 나 역시 같이 나동그러졌기 때문에 몸에 둔탁한 충격이 났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듯 몸이 찌르르 거렸는데 순간 전날 밤과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넘어진 순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몸에서 내가 튕겨져 나왔다. 하고 내 몸으로 가려고 하자 몸가에 부딪히듯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제자 아줌마의 말이 생각이 났다. 나는 멀리 안 떨어지기 위해 손을 잡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내 몸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순간 내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게 너울거렸는데 그것이 갑자기 공중으로 쫙 뻗는 것이 보였다. 당황한 나는 뒤로 몇 발자국 사뿐 날아 피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나도 그 검은 아우라도 보이지 않는가 싶었다. 아줌마만이 눈빛이 달라졌는데 순간 내 손이 내 목을 스스로 조르는 것이 보였다. 주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쩔 줄을 몰랐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선월이 내 몸으로 다가가 억지로 목에 있는 손을 떼려고 다가갔는데 내 몸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선월을 밀쳐내서 나동그러졌다. 안 되겠는지 아줌마가 내 몸을 버드나무로 세게 후려치니 잠시 비틀거리며 손이 풀리기에 나는 내 몸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내가 몸으로 다가서자마자 빨려 들어가든 목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떴을 때는 시간이 꽤 지나 있었다. 아줌마도 지쳤었는지 제자 아줌마와 선월이 부축하고 있었고 내 옆에는 장군 할머니가 계셨다. 머리가 어질거렸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할머니가 건네준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 끝난 것이냐 물었다. 장군 할머니는 말이 없었고 깨어난 나에게 선월이 다가오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기운이 다 빠졌으면 두 놈 보내고 다음에 할 것이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거느냐고 난리를 쳤다. 까딱하면 나도 죽고 아줌마도 죽을 뻔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영문도 모르고 쫄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의식은 일단락된 듯하여 파하는 분위기였는데 다들 얼굴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나는 조급한 마음에 선월에게 물어보았으나 일단 들어가서 좀 쉬라는 말만 하고는 선월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선월이 날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갔고 제자 아줌마가 내가 자리에 눕자 따뜻한 차를 한 잔 넣었는데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고 뱉어내자 다 먹어야 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거리며 억지로 들이키라 했다. 나는 오만상을 쓰며 그것을 다 마시고 쓴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하나 둘씩 집 안으로 들어왔다. 도와주시는 분들만 밖에 남아 이것저것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 안에 누워 거실에 모인 아줌마와 선월, 장군 할머니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 제자 아줌마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있으라는 제스처만 취하고는 거실로 나갔다. 한참이 지났을까? 선월의 말소리가 들렸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네요. 장군 할머니는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걸 괜히 건드려놔서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 못난 년아. 라고 이야기했다. 아줌마는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선월은 장군 할머니에게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냐고 조곤조곤 물었고 장군 할머니는 쨍하는 말투로 어쩌긴 뭘 어째 이판사판으로 가야지 달래긴 글렀다. 라고 소리쳤다. 다시 거실에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고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와 보거라.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나가니 아줌마가 앉으라는 듯 방바닥을 톡톡 쳤다. 나는 선월 옆에 앉아 어찌된 일이냐 물었다. 아줌마는 미안하다며 자신이 일을 좀 어렵게 만든 것 같다며 빠른 기일 내에 다시 일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의 일을 말해주었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 내 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는데 눕자마자 아줌마가 내 몸을 발로 밟고 박순자를 불러내었더니 나오려는 박순자는 안 나오고 그것이 튀어나와서는 발에 끓는 소리로 발을 치우라고 소리를 질러댔단다. 아줌마는 더욱더 힘을 주고 내 몸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더니 그것이 분에 못 이겼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아줌마를 밀치고 목을 졸랐단다. 아줌마도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일 거라며 온몸에서 살기를 뿜어내는데 기운이 빠진 아줌마가 그걸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고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내 몸을 졸랐던 손은 그것이었다. 박순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그것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고 했다. 아줌마의 한 방에 새가 조금 꺾이는 찰나에 내가 들어와서 그나마 힘이 약해진 것이어서 그 틈에 일을 처리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그것이 보통 녹록지 않은 것이어서 역습을 당한 것이라고. 아무래도 예상보다 더 강한 원기라고 했다. 아줌마가 체력이 딸린 상태라 더 그랬던 것이라고 본인 잘못이라고 하며 말을 더 잇지 못하시길래 아줌마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나도 예상치 못하게 몸에서 튕겨나가고 어쩔 줄을 몰랐다고. 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아줌마 덕에 다시 들어간 것이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했다. 다시 몸을 추스르고 다시 하자고 이야기하니 아줌마가 생긋 웃었다. 쓰레주 참 많이 강해졌다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일 내에 다시 일을 치를 거니 그때까지 수련을 더 하시겠다고 했다. 아줌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장군 할머니가 입을 떼셨다. 쓰레주 너는 내일부터 밥 많이 먹고 정신 좀 똑바로 챙겨라. 그렇게 몸에서 자꾸 떨어져 나갔다간 2번 다시 못 들어온다. 내 몸을 내가 나가서야 되겠느냐. 라고 호통을 치셨다. 나는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고는 쭈그러져 있으니 아줌마에게 너는 내일부터 나하고 산에 좀 가서 기도 좀 더 하고 와야겠다. 말씀하시고 선월에게는 아줌마가 없는 동안 나를 잘 보살피라고 하셨다. 선월은 말없이 얇은 미소로 대답을 했고 장군 할머니는 다시 이야기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일에 좀 기여하겠다며 한심한 것들끼리 놔두니 뭔 일이 되겠냐며 혀를 쯧쯧 차셨다. 아줌마와 선월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고 뭘 그리 쳐다보냐며 소리를 빽하고 지르니 제자 아줌마만 빙긋이 웃을 뿐이었다. 장군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곤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줌마도 씻으러 가셨다. 선월은 나에게 방에 들어가자며 일으켜 세우더니 자리에 눕히고는 내가 잘 때까지 곁을 지켰다. 잠이 잘 들지 않아 뒤척거리는데 선월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선월에게 내가 왜 몸에서 튕겨져 나가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튕겨져 나가는지 물었다. 나는 특수한 경우라 그런데 영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서 자꾸 그러는 거라고 했다. 게다가 그것이 내 길을 따라 새가 아주 큰 놈이라. 어찌 보면 내 몸이 내 전부의 소유가 아니라며 아까처럼 의식 중에 영가가 튀어나올 때 내 세력이 가장 약해지는데 그때 자신을 놓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박순자가 나왔을 때 내가 문득 박순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났다. 박순자는 악한 영가가 아니라며 방심하고 있던 게 잘못인 것 같았다.
박순자가 폭주했을 때 그것이 튀어나오면서 내가 튕겨져 나갔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선월에겐 그냥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면 왠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였다. 다음부턴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하는 다짐뿐이었다. 선월은 그런 날 보며 나는 다 안다는 표정으로 느긋이 바라보고 있었고 어서 자라며 이불을 발끝까지 덮어주며 뒤돌아 눕길래 선월의 너른 등을 보고 있자니 뭔가 안도가 돼서 잠이 스르륵 들었다. 너무 힘든 하루였었는지 기절한 것처럼 어떻게 잤는지를 모를 정도였다. 아줌마와 할머니 일행은 봉고차를 타고 산에 가셨고 남겨진 우리 넷은 무료하게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스테인리스 셰시에 걸터앉아 마당에서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나오셨다. 세수를 하러 마당 수도가에 나오신 듯해서 오빠 뭐하냐고 물으니 어제 후유증이 컸는지 아직도 누워있다고 해 걱정이 살짝 들었다. 방문을 열어 오빠를 나지막이 부르니 돌리고 있던 등이 움찔하는 게 보이길래 앉자면 잠깐 나오라 하니 부스스 일어났다. 근처 약수터가 있다고 하기에 그곳으로 물을 뜨러 걸어가자 하고 오빠를 데리고 굿땅을 나섰다. 오빠 얼굴이 영 초췌하고 푸석했다. 반신반의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쇼크가 컸나 보더라.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영가가 되어 내 몸에서 튀어나오고 나를 상처 입혔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악몽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난 먼저 오빠에게 말을 걸어 그 마음을 좀 풀어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빠가 먼저 이야기를 건넸다. 윷볕윷한 말투로 너 참 많이 힘들겠다 생각했다. 하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생긋 웃으며 별로 안 힘들다고 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오빠의 엄마도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빠의 표정이 더 좋지 않아졌다. 나는 그런 오빠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제 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박순자는 악한 영가가 아니라며 오빠와 아저씨를 보며 그리 슬피 우는데 내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다고 했다. 분명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테니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는 엄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조금 기다려보자 했다. 오빠는 나를 힐끗 보더니 어린아이답지 않다며 자신보다 더 누나 같은 말만 골라 한다고 했다. 원래 내 불우한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걸 꺼려했지만 왠지 오빠한테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지난 이야기를 쭉 해줬는데 오빠의 얼굴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뒤섞인 듯했다. 얘기가 길어져서인지 우리는 약수터는 온데간데 없이 엄청 외딴 곳으로 걸어갔는데 작은 돌부리가 보였다. 그건 동네 주민들이 해놓은 건진 모르겠지만 소원을 빌 때 쓰는 돌무더기 탑이었다. 나는 너른 돌과 작은 돌들을 집어 하나 둘씩 쌓기 시작했고 오빠도 그런 나를 보면 따라했다. 둘이 작은 탑을 하나씩 만들어 조용히 기도했다. 나는 어서 이 모든 악몽이 끝나길 기도하고는 마지막 작은 돌을 하나 올리고 뒤돌아섰는데 오빠가 말했다. 무슨 소원 빌었냐고 묻길래 난 비밀이라며 웃었고 오빠는 그런 내 뒤에 대고 이야기했다. 난 너와 우리 엄마가 행복했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 일주일 남짓 지나서 아줌마 일행이 돌아왔다. 난 그동안 그 무엇에게도 시달리지 않았고 장군 할머니 말대로 밥도 잘 먹고 산에도 다니며 체력을 키웠다. 그 며칠 사이에 뭔 장족의 발전이겠냐마는 그땐 그런 듯 했다. 오빠와도 사이가 아주 돈독해졌는데 남매처럼 잘 지내서 아저씨와 선월이 꼭 친남매 같다며 흐뭇해하셨던 것 같다. 돌아온 아줌마도 장군 할머니도 한결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이 그 호랑이 같던 장군 할머니가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정분이 나려고 저 지랄들이라며 훈계조의 농담을 던지시기도 하고 그 덕에 다들 언제 딱딱하게 인사치레만 했던 사이였냐는 듯 하하 호호 웃으며 서로를 반겼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짐풀 새도 없이 우리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실 게 있다며 말씀하셨다. 아줌마는 3일 후부터 다시 식을 진행할 것인데 이번에는 천도굿이 아닌 퇴마굿을 할 것이라고 하셨다. 강도도 세고 엄청 힘든 의식이라 내가 제일 힘들 거라고 걱정했다.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가늠할 수 없었기에 힘내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지만 왠지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는지 손에 땀이 흘렀다. 장군 할머니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식을 진행하는 내내 집중하라고 당부하셨고
행여내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할 때를 대비하여 선월과 제자 아줌마에게 나를 챙길 것을 신신당부하셨다. 선월은 웃음기가 쫙 빠진 얼굴로 그러겠노라 했고, 오빠와 아저씨는 본인들이 할 일이 없겠냐고 물으니 그냥 잡다한 일이나 도우려며 힘들어하게 말씀하시곤 내일부턴 바빠질 테니 다들 오늘은 푹 쉬라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때부터 긴장이 많이 됐는지 마른 침이 다 삼켜지는데 오빠가 그런 내 모습을 봤는지 걱정 말라며 어깨를 툭툭 쳤다. 선월은 뭔가를 준비할 게 있다며 종로에 좀 갔다 오겠다고 하기에 나랑 오빠는 나도 가겠노라 서로 이야기했는데 선월은 그냥 여기 있으라며 나갈 채비를 했다. 쿨이 죽어서 나와 오빠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난 이런저런 생각들 하다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 박순자가 나왔다. 박순자의 몰골은 흉악이 그지 없었는데 다급한 듯 나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문드러져 있었다.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손짓으로 마당을 가리켰다. 마당에는 큰 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걸 죽이라는 뜻 같았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으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꿈에서 깼고 밖은 아주 깜깜한 것이 저녁 때가 된 듯했다. 방문을 열어보니 선월이 짐을 분주히 풀고 있었다. 부적을 쓰는 노란 종이에 연지 같은 연료 등 잡다한 것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뭐냐 물으니 내일 필요한 것이라고만 했다. 난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는 걸 그만두고 선월에게 박순자 꿈을 꿨다며 꿈 얘기를 쭉 하니 선월이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선월은 이내 뭔가 생각이 난 듯 장군 할머니의 방으로 가서 두 분이서 한참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는 선월은 아줌마가 있는 방으로 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질 않았다.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서 방문에 귀를 갖다 댔는데 그때 선월이 나왔다. 부적을 써야 되니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그럼 내 방으로 들어가 쓰라고 하고는 오빠 방으로 들어가서 아저씨와 오빠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새벽쯤이 돼서야 잠이 들었다. 아침이 돼서 선월이 굿당 이곳저곳에 새끼줄을 치고 딱 몇 군데에 못을 박았다. 못엔 노란 종이가 감겨 있었는데 부적인 듯 했다. 선월은 못을 박은 주위에서 잠시 서성이며 뭔가를 중얼중얼했고 또 다른 곳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장군 할머니가 나와 그걸 보더니 일이 다 끝나는 대로 연락해 두었으니 가서 가지고 오라 하였다. 선월은 대충 말하는 장군 할머니의 말씀도 홍떡같이 알아들었는지 짧게 내하고는 여전히 분주했다. 장군 할머니는 나에게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방에 들어오라 하셨다. 할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손에 쥐어주셨는데 가느다랗고 빨간 새끼줄이었다. 손을 내라 하시더니 새끼줄을 새끼손가락 끝에 돌돌 감아 매듭을 붙고는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다. 식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라고 하시며 나가보라고 했다. 다시 나가보니 할머니의 심부름을 갔는지 선월이 없었다. 선월이 박은 못 주변으로 살그머니 가서 먼지 보려고 손을 가져다 댔는데 손을 대는 순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 앉은 채로 뒤로 넘어졌다. 어떤 장치도 없었는데 감전이라도 든 듯 뜨겁고 쩌릿한 충격 때문에 얼얼한 것이 전기 충격기가 그런 느낌인가 했다. 겁이 나서 그 근처는 갈 엄두를 더 이상 못 냈는데 마침 오빠가 나와서 뭘 하냐 물었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오빠는 그럼 나도 한번 볼까? 하며 다가가기에 만류를 해도 겁없이 손을 댔다. 내가 더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았는데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게 뭐? 하며 멸히 걸어갔다. 오빠에겐 아무런 충격이 없었던 것 같은 거 보니 나에게만 적용되는 듯 싶었다. 아니 내 안의 것들에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얼마 후 선월은 커다란 돼지를 한 마리 데려왔다. 웬 돼지인가 했는데 꿈에서 박순자가 말했던 그 돼지 때문인 듯 했다. 그게 뭔가 도움이 됐을 것이 분명하니 장군 할머니가 선월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거라는 오빠의 얘기대로 그 가엾은 돼지는 다음날 명을 달리했다. 선월의 곳곳에 못질해 놓은 부적과 새끼줄 사이로 지난번보다는 조금 협소한 상차림이 마련됐다.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멍석을 한 겹 더 깔고는 묶어둔 돼지를 올려놓고 그 옆에 내가 앉았다. 아줌마는 화려한 차림은 벗어두고 아주 수수한 간복을 입고 나왔고
할머니는 백발과 잘 어울리는 하얀 두루마기 같은 옷을 걸치고 나란히 섰는데 장군 할머니의 모습이 흡사 신선 같았다. 얼마가 지났는진 모르겠지만 꽤 오래 그렇게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을 더듬는 사이 갑자기 뜨거운 뭔가가 아랫배에서부터 목구멍까지 한 번에 쑥 올라와서 탁 걸리더니 우액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토해냈다. 구토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세상이 환해지고 아까처럼 다시 모든 감각이 살아났다. 눈을 제대로 뜨곤 토해낸 자리를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의 옆을 보았는데 시커먼 털 뭉치 같은 것이 내 옆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깜짝 놀라 넘어졌다. 넘어짐과 동시에 그 털 뭉치가 내 몸쪽으로 순간 날아들어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았는데 텅 하는 둔탁한 느낌이 나더니 나와 털 뭉치가 동시에 나가 떨어졌다. 나는 가슴을 맞아 캑캑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털 뭉치는 그대로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 다시 내 쪽으로 날아들었다. 방금 전처럼 똑같이 튕겨지고는 약이 오른 것처럼 털 뭉치가 부르르 떨더니 이내 크게 변했다. 얼마 전 의식에서 내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보였던 검은 연기 같은 아우라가 그 털 뭉치에서 뿜어져 나오더니 갑자기 엄청난 크기로 커지는 걸 보았다. 둥둥 북소리가 나고 아줌마가 어밍업식으로 천천히 방울을 흔들며 뛰기 시작했다. 방울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무구 소리들이 요란해지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가슴이 빨리 뛰고 귀가 멍하더니 몽롱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다. 걱정스러운 모습에 선업이 흐릿하게 보일 때쯤 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흡사 불덩이가 내 몸 안을 휘젓는 느낌이었는데 주위의 그 요란한 구세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정도로 내 머릿속은 고요했고 온몸은 용암을 삼킨 듯 점점 타들어가서 괴로운데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했다. 눈앞에 뿌연 무언가가 내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형체는 아줌마인 듯했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지 입을 뻥긋거리는 걸 보려고 애를 써도 전혀 알 수 없을 지경이 돼서 포기했다. 그건 크기가 커진 것이 아니라 몸을 찌그러뜨리고 있다가 몸을 피면 몸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았다. 털 뭉치가 몸을 쭉 필 때마다 시커먼 연기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지독한 악취와 함께였다. 나는 그 익숙한 냄새로 내 몸에 기생하는 그것임을 확신했다. 그것과 조화하는 순간 그동안의 다짐이 다 무너져 내리는 공포로 덜덜 떨 뿐이었다. 머릿속엔 온통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진해왔고 나는 무기력하게 그것에게 내 몸을 내주게 되었는데 쑥 하며 혼이 밀려나가는 것 같더니 이내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 새끼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장군 할머니가 손가락에 해준 붉은 매듭이 눈에 들어왔다. 그 매듭이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괴성을 지르며 씩씩거리더니 털 뭉치 사이로 뻘건 눈알을 드러냈다. 그것인지 박순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몇 번씩이나 봤을 때는 구멍이 뻥 뚫렸거나 줄줄 흐르도록 문드러진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빨간 빛이 나는 눈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희번덕거리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르는 목소리로 그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다시 달려들었다. 순간 찡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빛이 번쩍하더니 그것이 순간적으로 피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빠른 속도로 이곳저곳을 날아들더니 고개를 180도로 꺾고 뒤를 돌아본 순간 사라졌다. 사라진 그곳에는 가지런히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은 아줌마가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것과 나만이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였다. 감각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제자리로 다 돌아온 듯했다. 아줌마는 숨도 쉬지 않는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런 아줌마를 뒤에서 장군 할머니가 내려다보고 서서 가만히 계실 뿐이어서 난 마음이 다급해져 아줌마를 도와야 한다고 소리치려 한순간 그 찰나 아줌마의 눈이 번쩍 떠졌다. 아줌마의 눈은 붉은 빛으로 번뜩였고 나는 그것이 아줌마에게 붙었다는 걸 직감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아줌마가 아니 그것이 쓱 일어나서는 부자연스러운 몸짓으로 한 발
목을 잠시 비틀더니 또 한 발을 내딛고는 기름칠하지 않은 로봇의 머리가 돌아가듯 가드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아줌마의 머리가 돌아갔다. 머리가 향한 곳은 장군 할머니 쪽이었다. 아줌마의 몸인데도 그렇게 정반대로 목이 돌아간다면 아줌마는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오금이 저렸다. 장군 할머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주 침착하고 평온한 표정이셨는데 눈가에 번뜩이는 안광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그것이 장군 할머니를 바라보고는 가래 끓는 목소리로 흑흑 거리더니 할미가 안 되니 영감이 나왔네 하며 이죽거렸다. 장군 할머니의 눈썹이 잠시 실룩 걸렸지만 아무 일도 없듯 조용히 입을 떼셨다. 내 이놈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잡귀놈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자 그것이 여전히 이죽거리는 말투로 장군 할머니를 계속 조롱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천천히 그것에게 도대체 무슨 원한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의 대답은 아주 예상 밖으로의 황당한 대답이었다. 재밌어서. 장군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는데 아주 화가 많이 난 듯 입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양 이야기를 했는데 시초는 박순자의 아들, 즉 오빠였고 오빠를 따라 앞서간 친구들과 셋이 집에 왔는데 마침 집에는 박순자가 마련해 놓은 귀신상이 있었다고 했다. 그 상은 박순자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터주신에게 인사를 올리는 거라며 상을 차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성을 올리는 상이 아니라 잡기들 먹고 가는 상차림처럼 허술함에 터주신에게 인사는커녕 오히려 화만 불러일으켜 객기가 셋이나 왔는데도 쫓지 않고 그냥 놔둔 모양이었다. 그 귀신상에 배불리 먹고 그 집 안방 눌러서 신나게 노니 평소기가 약한 박순자는 급사를 맞아 죽었다고 이야기하며 연신 키득대는데 갑자기 아줌마의 얼굴에 심한 경련이 일더니 흉하게 일그렀다. 뭔가 계속 싸우는 듯 몸이 계속 뒤틀리며 심하게 괴로워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아줌마의 몸이 갑자기 허리가 딱 꺾이더니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렸다. 어깨가 조금씩 들썩거리더니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럽기 시작했는데 울음을 훌쩍 거리는 아줌마에게 장군 할머니가 나지막이 박순자의 이름을 부르니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것과 싸워서 박순자가 몸으로 나온 모양이었는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아줌마의 눈은 붉은 빛이 아닌 잿빛으로 변했는데 그것이 박순자라 확신했다. 박순자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도와달라였다. 그러면서 그것의 뒤를 이은 이야기를 더했는데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괴로운 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에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이야긴즉슨 본인이 급사를 맞아 죽고 그 억울한 한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방에 그놈들 셋이 있어서 그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 문 앞에서 며칠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 손발이 양쪽 다 없고 가슴이 다 찢긴 흉악하게 생긴 것 하나가 다가오더니 집에 머무는 조건으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냐고 했단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한다. 구천을 떠도는 것도 모자라. 그런 악한 놈들에게 당할 수는 없어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힘이 없는 박순자는 번번이 실패했고 문 밖을 나서는 아들의 모습은 어깨에 머리가 덜렁대거나 으깨어진 놈들이 붙어 나가는 걸 보곤 했는데 억장이 무너져도 어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갈수록 초췌해지는 남편의 모습까지 볼 때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마음이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 결국은 그것에게 굴복하고 집안 한구석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이 장롱 한구석에 있는 아들의 선물 즉 열쇠고리였다고 했다. 그것은 야망 같은 게 있었는데 구천을 떠도는 것도 성불하는 것도 싫고 생전처럼 육체를 가지길 원했다고 한다. 힘을 키우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했는데 손발이 없어 박순자를 시켜 고양이 등 미물들의 혼을 먹기 시작했는데 늘 양에 차지 않아서 화를 내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자신의 아들과 남편을 노리는 놈들이 무서워서 원하는 대로 계속 시키는 일들을 했단다. 어느 날 장롱이 다른 집에 가게 되었다고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그것들이 모여 이야기를 했는데 두 놈은 집에 들어앉아 박순자를 이용할 동안 허튼 짓을 못하게 아들과 남편을 볼모로 잡고 있기로 했다고 한다. 박순자는 떠나기 싫었지만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순순히 그 집에서 떠나기로 약속했고 아들과 남편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기로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장롱이 첫 번째로 옮겨진 곳에서 여자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조금 힘을 키운 그것이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경로였다. 나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는데 이야기를 더하려는 박순자가 갑자기 몸부림을 쳤다. 아줌마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는데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눈알이 빠질 듯 커졌다. 아줌마의 몸이 부러질 것처럼 못 이겨내자 박순자가 순순히 사라진 것 같았다. 아마도 아줌마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본인이 버틸수록 고통스러운 건 아줌마의 육체일 테니까. 박순자가 들어갔지만 아줌마의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중간중간 아줌마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그것과 싸우는 듯 싶었다. 점점 얼굴이 하얘지고 지쳐갈 때쯤 그것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기력을 많이 써서 지쳤었는지 많이 쇠한 느낌이 들었는데 장군 할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뭔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장군 할머니가 상 쪽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커다란 창을 꺼내왔다. 창은 아주 길고 날이 푸르게 서 있었는데 마치 삼국지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창엔 용이 전체를 휘감은 장식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창을 드니 기세가 엄청나지는 게 느껴졌다. 위압감에 난 목덜미가 소름이 끼치도록 오한이 들었고 그것도 순간 움찔하는 듯 했다. 장군 할머니는 잠시 부들떨며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할머니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번쩍 뜨니 마치 본 적은 없지만 부리부리한 게 용의 눈 같았는데 할머니의 천천히 말하던 입에선 근엄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시리게 했는데 너무 말의 무게가 무거워 정신이 혼미해져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잠시 비틀거리는 찰나에 아까처럼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아줌마의 몸을 허공에서 베는 창의 모습이 보였다. 헉하는 소리와 함께 아줌마가 멍석 위로 불썩 쓰러졌고 그걸 보는 내 눈앞에 다시 시커먼 털 뭉치가 갈라진 배의 내장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듯 발광을 했는데 후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날았다. 순간 선월이 어디선가 뛰어와서 손을 합장하고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끼악하는 괴음이 들리더니 그것이 허공에서 비틀거리며 떨어졌다. 몸이 점점 타들어가는 것처럼 연기가 산화되는 듯 모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공중으로 낮게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길 반복하더니 있는 힘을 짜낸 듯 허공으로 날아올라서 갈팡질팡했다. 그러다 뭔가를 보고 엄청난 속도로 날아들기 시작했는데 묶여있던 돼지로 향했다. 아마도 선월이 해놓은 부적이 붙은 못이 결계 같은 역할을 했던 건지 그것이 뭐에 갇힌 듯 갈팡질팡하다가 돼지로 뛰어든 것 같은데 돼지의 몸에 들어간 그것도 내 몸이나 아줌마의 몸에 들어갈 때처럼의 기세가 없었는지 꿀럭꿀럭하며 돼지의 구멍이란 구멍에 다 새어 들어갔다. 아줌마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고 선월은 돼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돼지가 심하게 발버둥을 치자 네 발을 묶은 끈 중에 앞발 쪽이 풀리기 시작했다.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뒷다리가 묶여서 이내 쓰러졌고 선월이 돼지의 코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자 돼지의 입에서 끄르륵 하는 가래 소리가 났다. 그것이 돼지에 드러나는 소리였다. 장군 할머니가 그 연세에 걸맞지 않게 쐐기처럼 날아들더니 그 큰 창으로 한 번에 돼지의 목을 내리쳤다. 부악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피가 공중으로 샤워기처럼 쏟아져 나왔고 내 몸이며 그 근방에 온통 피바다였다. 멍석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 때쯤 돼지는 목이 잘린 채로도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죽은 돼지의 잘린 목에서 스멀스멀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는데 선월이 그 물 위에 검은 재를 뿌렸다. 재를 뿌리자 으스스하는 소리와 함께 그 검은 액체가 공중으로 흩어졌고 그게 끝이었다. 나는 돼지의 잘린 목과 내 몸에 묻은 피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졸도했고 깨어난 건 이틀 뒤였다. 나는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꿈을 꾸었다. 꿈에는 박순자가 나왔었는데 표정이 아주 평안해 보였고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박순자는 왠지 말이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말을 시켜보려 했지만 내 목소리도 나오질 않았다.
난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 처음 그것과 조언 날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게 된 건지, 나는 왜 쉽게 죽지 않았는지,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저 편안한 표정의 박순자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사라지듯 없어지는 걸 본 게 다였다. 이윽고 이어진 꿈에는 아주 큰 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큰 산 양쪽 봉우리를 기둥 삼아 그네가 매달아져 있었다. 그 그네에 갑자기 내가 타 있었는데 한 발을 크게 구를 때마다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너무 재밌어 더 크게 발을 굴렀는데 한참을 올라가자 멀리 큰 강이 보였다. 강에는 작은 나룻배가 있었고 나는 카메라 줌인을 하듯 그 먼 강과 나룻배가 점점 선명하게 보였고 나룻배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다. 그 누군가는 나에게 팔을 크게 휘저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찌푸리자 점점 얼굴이 보였다.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정말 화난 얼굴로 나에게 팔을 크게 흔들며 인사했다. 우린 다시 만날 거니까. 아줌마가 처음에 날 만났을 때 했던 인사였다. 난 너무 반가워 나도 손을 크게 흔들며 인사했다. 난 너무 기뻤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계속 났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축축한 느낌의 눈을 떴다. 난 그 땅에 내 방 천정을 보고 있었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고 잠시 멀뚱하게 있었다. 순간 뭔가 쎄한 느낌에 불이 나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급격한 어지러움에 인해 쓰러졌다. 쿠당탕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방 밖에서 여러 발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부서지듯 열고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오빠였다.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고 오빠의 뒤를 이어 선월과 제자 아줌마 장군 할머니가 들어왔다. 나는 해맑게 웃으며 아줌마는요?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뭔가 잘못됨을 느껴서인지 나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멍하게 있었다. 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 검은 상복 차림이었고 뒤늦게 들어온 아저씨의 표정이 확실한 답이었다. 어째서인지 묻지 않았다. 무조건 나 때문이니까 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표정을 보고 다들 하나 둘 눈을 피했다. 장군 할머니만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안광이며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자식 잃은 어미의 흐트러진 모습만이 장군 할머니의 전부였다. 할머니는 덤덤한 말투로 나에게 짧게 한마디 한 후 밖으로 나가셨다. 딸년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니라. 선월은 그 말을 듣고 나지막이 흐느꼈고 아저씨도 오빠도 제자 아줌마도 울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울음이 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 땅은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다. 상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니 많은 사람이 와 있었다.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모두 아줌마를 배웅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을 테지. 나는 그때까지도 실감하지 않았다. 아줌마는 이제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영정사진을 모신 곳으로 걸어갔다. 내가 쓰러질까 오빠와 선월이 부축했지만 난 꼿꼿이 잘 걸어갔다. 난 두 번 절을 하고 향을 꽃분 맥없이 주저앉아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오랫동안 사진을 찍지 않았는지 아주 젊었을 때 예쁜 모습의 사진이었다. 그 예쁜 모습 그대로 딸이 있는 곳으로 갔겠지. 그 업이라는 거 이렇게 풀고 가셔야 했던 걸까? 왜 하필 나 때문에? 라는 의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딸이야? 라며 웅성거릴 정도로 울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3일장이 끝나고 아줌마는 딸이 있는 선산으로 옮겨졌다. 딸은 화장을 해서 선산에 묻었다고 했다. 아줌마도 똑같이 화장해 딸 바로 옆에 묻혔다.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리라 믿는다. 그 후로는 난 더 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아줌마의 덕이다. 그리고 장군 할머니 선월, 제자 아줌마 아저씨, 오빠 박순자의 덕이기도 하다. 오빠와 아저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연락하지 않는다. 어디에 계신지도 모른다. 그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빠는 지금의 남편이, 아저씨는 이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박순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되었다. 그들을 위해 난 오늘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이야기이다.